MIN 뉴스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 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 금호그룹, 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 간 골육상쟁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응재에서 2세 조성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 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 고발 유도, 조현문의 내부 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성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 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성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성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 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삼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 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성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장을 맡았다. 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성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일학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성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성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성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22년 10월부터 조성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현문의 내부 고발에 대해 조현준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2022년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2년 11월 조현문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준 측에서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재벌 자정기능 상실에 내부 통제 시스템 정립 시급. 조성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 독일, 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 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 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 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 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 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앨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문이 조성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오너나 최고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 경영이 완성된다. 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 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 옥조처럼 유지하고 있다. 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 국내 내부 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 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조현주는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 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조현문의 내부 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